네, 뉴욕 증시 이번 주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우는 좀 쉬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통화정책 관련 또 중앙은행 관련 슈퍼 위크라 불리는 이번 주인데요. 어떤 전략 갖고 대응해야 하면 좋을지 키움증권 김성혁 미국 주식전략연구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 요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기 앞부분에 증시 타임하고 뒷부분에 하우머니로 나눠지는데 국내 비중 줄이고 차라리 미국 얘기 많이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 또. 제 옆에 분도 한국은 그냥 재워두고 미국으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셔. 그래 이제 오늘 김 의원님이 좀 도움 말씀 많이 주셔야 되는데 벌써 산타랠리 기대감은 커요. 또 12월에 늘 좋았고 미국 통상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뭐 산타랠리 기대감은 이제 11월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네. 부분이긴 한데 증시 자체의 분위기는 방향성은 위쪽일 거다. 다만 속도는 그전만큼 빠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하기에 사실 이미 증시는 꾸준하게 좋은 상황이에요. 이미 시작했던 것 같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만을 찍고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6,000포인트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고 네. 이제 새로운 레벨로 다시 한번 도약을 했다. 새로운 어떤 레벨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단에 대한 저항선을 무너뜨렸다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어떤 증시 상황에 어떤 악재가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트럼프의 당선 같은 경우를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전에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지금 463달러, 지금 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원래 좀 테슬라 좋게 봤고 이게 만약에 불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650까지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주에서는 515달러까지 목표 주가 주상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460 정도인데 과거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테슬라가 한 번 랠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년 한 11개월 정도 랠리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왜 주가가 가고 있느냐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보 효율부 수장이다. 그부터 네. 시작해서 ESS,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호재는 이제 4분기 1주차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다. 뭐 이런 이슈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럼 이 테슬라가 언제까지 갈 거냐? 저는 지금 테슬라가 기업적으로의 가치도 상당히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효율성부의 수장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본인이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조금씩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어떤 그 기간 동안에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유리한 어떤 정책 설정이라든가 기업 가치의 재고 같은 게 꾸준하게 저는 유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점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상승세가 꺾일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물론 중간중간에 당연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테슬라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 일관적으로 계속 상승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주춤하는 모습이 당연히 확인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테슬라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참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진짜 뭐 플란티아 테크로도 막 빨리 가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정민 앵커가 여쭤볼 것 같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부상했지 않습니까? 요 브로드컴하고 여전히 우리 또 이른바 서학개미의 최애주 엔비디아하고 약간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특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고민이 크시던데.
뭐 우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8거래일 중에 7거래일 연속 하락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우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둘이 이제 표방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칩 메이커긴 하지만 예. 브로드컴 거는 저희는 이제 흔히 ASIC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맞춤형. 네,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메타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예. 뭐 빅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칩이라든가 각 본인들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사실 설계되는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칩의 능력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설계돼야 되는 칩 같은 경우에는 네. 맞춤형 반도체 칩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어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기성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정장으로 따지면 맞춤형 정장이냐 아, 아니면 기성품 정장이냐의 예, 차이인 예. 건데 사실 아무리 좋은 맞춤형 정장이 아니고 기성품 정장이라도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이 나한테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브로드컴이 최근에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관련된 시장이 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떤 브로드컴 관련된 칩 메이커가 좀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반도체 뭐 독점법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 건데 그럼 두 개의 어떤 다이버전스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제 끝나느냐? 사실 양복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양복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성품 양복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반도체가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어허. 이제 ASIC 맞춤형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설정하는데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한테 맞는 옷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맞춤형 반도체가 대량으로 생산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반도체가 필요한 곳은 아직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점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소프트웨어들이 이제부터 본인들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예. AI를 점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거고 본인들의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반도체는 맞춤형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성품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상승의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많이 날아가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장님이 언급해주셨던 팔란티어 테크, 네. 그게 올 초 1월달에 보니까 15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75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350% 넘게 주가가 폭등한 상황인데 이게 또 나스닥백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12월 23일 개장 전부터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수급적인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잘 갔었던 이유는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잘 갔던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국방이랑 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국가기관이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툴을 제공해주면 그 툴을 바탕으로 너희가 알아서 빅데이터를 사용해라는 어떤 툴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국방기관과의 어떤 공고한 계약 체계가 지금까지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던 건데 앞으로의 어떤 팔란티어의 상승 매력도는 사실 이런 어떤 국방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들보다는 민간 기업들과의 계약이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팔란티어가 좋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민간 기업의 어떤 마켓시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상승률보다 민간 기업을 타겟팅으로 한 게 점차 포커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점차 만들려고 할 때 그럼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툴이 결국은 뭐가 있느냐? 지금 기초적으로는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 툴 같은 게 있거든요. 고담같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새로 맞춤형 관련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 상승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궁금하신가 봐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이 지금 반도체주가 그동안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힘을 내는 와중에 유독히 AMD가 부진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선 뭐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로 맞았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잘 나가니까 예. AMD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인 거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좀 떨어지고 나니까 예. 떨어진 이유를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는 조금 더 트렌드 아니냐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그럼 사실 AMD도 그거에 같이 또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서름이다라고. 2인자의 서름. 네. 아, 저 이거 빨리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양자 컴퓨터. 왜냐면 이제 구글이 그 윌로우를 공개했잖아요. 이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아이온큐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이고 또 리게티 컴퓨팅이 있고 지금 퀀텀 컴퓨팅이 있고 뭐 지금 AI 다음 새로운 주도주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양자 컴퓨터는 뭐 그동안에 이제 비트가 아니고 큐비트를 사용해서 이제 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상용화 될 것이냐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감은 되게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그동안에는 뭐 10만 년이 걸릴 거를 5분 만에 풀어버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뜨면 이 관련된 상용화에 대한 산업도 물론 좋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보안 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보안. 얘기를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시를 이용했고 네. 뭐 그동안에는 RES 시스템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허. 그게 이제 뭐 저희가 흔히 POW 그러니까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간을 기반으로 저희가 암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그게 순식간에 해결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암호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군이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어떤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이 뭐 포티넷 이런 쪽이요? 네, 맞습니다. 어. 네. 뭐 질문지에는 안 갔을 겁니다만 우리 또 김성현 위원 환도 보니까 이 FMC하고 BOJ 하고 나서 이거 달러 인덱스 107 우선 FMC하고 BOJ 이후에는 BOJ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BOJ가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FMC는 뭐 금리 인하 확률 뿐만이 아니라 점도표 같은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러나 점도표는 내년 6월 이제 7월 이때까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을 아직까지 타겟팅을 할 것 같고, 예. 그럼 BOJ가 이제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채권에 대한 어떤 미 국채에 대한 슈팅 또는 하락을 결정지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BOJ는 이번 이제 결정으로 인해서 환율은 조금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인 환율이 오른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